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21대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인재 영입으로 새 인물과 변화를 예고하고 쇄신공천, 혁신공천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의 쟁점과 변수들, 총선 승리를 이끌 전략은 무엇인지, 17일부터 문을 여는 2월 임시국회 난제들은 과연 어떻게 풀어갈지 이 시간 여야 의원 모시고 깊이 있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4.15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앞다퉈 인재 영입 경쟁에 나선 가운데 공천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천 작업도 한창입니다. 종로 빅매치가 성사되면서 종로가 총선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고 미래 비전 경쟁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여야의 선거전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은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미래로 가려는 민주당과 국정 발목 잡기로 과거로 퇴행하려는 야당의 대결입니다. 현명하신 국민은 4월 총선에서 무도하고 극악한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보수 진영의 통합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새보수당과 한국당을 비롯한 중도 보수 야권 창당이 가시화되면서 총선의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둘러싼 논란도 뜨겁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위성정당도 자매정당도 아닌 오직 가짜 정당일 뿐입니다. 미래한국당 창당은 무너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자유민주 세력의 고유 지책입니다. 또 다른 난제이자 변수로 꼽히는 선거구 획정 문제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좀처럼 잡히지 않는 신종 코로나 사태도 총선판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토론에서는 4.15 총선의 핵심 쟁점과 총선판을 흔들 최대 변수는 무엇인지 집중 토론해봅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여야의 중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시죠? 사선의 설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당 부천 읍미을 설훈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역시 사선의 유기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서구 동구 유기준 의원입니다. 네, 오늘 두 분 이렇게 모셨는데요. 21대 총선이 두 달여 앞에 남았는데 지금 한참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우선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 4.15 총선의 의미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각 당 총선 전략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지 한번 간략하게 기본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훈 의원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예비 후보들이 등록을 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거운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인사를 합니다만은 시민들께 좀 죄송해요. 그런가 하면은 악수도 못하고 지금. 예. 예. 정치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정견을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마스크 쓰고 얘기할 수 없어가지고 깝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 특징이 이번 선거는 대충 총선에서 보면은 여당 후보에 대한 또는 여당에 대한 심판론 이게 이제 주류를 이루는데 이번 선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거꾸로 국정이 지금 이렇게 굴러가는 과정에서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야당을 심판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주장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장이 야당 심판이냐 여당 심판이냐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는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야당 심판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는 자체가 네. 특이하다는 입장이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검찰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도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고 했던 부분을 우리가 해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국민의 호응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결국 경제입니다. 민생 경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21대 총선에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따라가지고 국민의 심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소외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없도록 여성, 청년, 장애인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영입을 잘 해가지고 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심판론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규진 의원께서 좀 다르게 보고 계신가요? 예, 그 여당의 희망 사항이겠죠. 이제 이번 선거가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4년 차에 그리고 임기 중반을 지나서 거의 임기를 3년 채우고 실시하는 그
4.15 총선이라고 하겠고 이제 불과 2달 앞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에 대한 심판이라든지 또 이제 안보 불안에 대한 그런 심판이 일단은 국민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저 시장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살기가 어려운데 왜 이렇게 세금을 올리느냐, 건강보험료는 왜 올리냐 이런 말이 좀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건지 한번 제가 묻고 싶고요. 거기다 이거는 그 경제 안보에서 여러 가지 무능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각종 불법을 지금 저지르는 것도 폭주하고 있는 이런 무도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 아마 이번 총선에 아마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요. 네. 지난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실세들이 총동원해서 개입한 정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기소가 돼서 곧 재판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공장까지도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초유의 그 일을 하면서 덮으려고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국민들께서 이번에 분명히 심판할 것으로 보고 오죽하면 민변 소속이며 참여연대 회원인 변호사도 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또 여당의 오만함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제 폭주를 막아달라는 그런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그런 선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야당이 분열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국민 대통합을 통해서 국민이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정치의 모습이 실현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이번 총선에는 투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보시는 시각은 확연히 다릅니다만 그래도 경제가 역시 또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공천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공천이 정말 선거 판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뭐 원혜영 의원 또 김용호 전 의장 각각 공천관리위원을 맡고 계신데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지 언제쯤 이게 확실하게 윤곽을 드러낼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각 당마다 사정이 좀 다를 텐데요. 우리 당은 저는 이 공천심사위원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공천관리위원회죠. 관리위원회로부터 면접을 받았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네, 이미? 받았고 지금도 면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요.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각 후보들을 모아놓고 정견이 어떤 입장이냐 그리고 평소에 했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체적인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천 과정은 우리 당은 아마 제가 지금 정치를 오래 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이 여당이 이렇게 조용하게 선거를 치르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네. 대단히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보니까 소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아마 역대 최고로 조용한 선거를 치르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내부 분란 없이. 그게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시스템과 공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작년에 당헌 당규상 이 공천에 대한 규정을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공천을 어떻게 한다는 걸 내부 규정을 다 정했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작은 이 반발들은 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확실한 기준이 이미 서 있기 때문에 다. 이게 시스템 공천의 장점인데 그 이제 우리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해냈죠. 자신이 과거에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수속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공정하게 한다. 공천 과정은 철저하게 공정하게 하겠다. 근데 이게 있어가지고 그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민주당의 공천은 지금 공정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돼서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공천 과정은 한마디로 말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시간표는 지금 조금 유동적입니다. 네, 어쨌든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전혀 무리 없이 잘 예. 진행이 되고 있다. 예. 이런 이제 민주당 이제 입장이신데 잘못한 건 조금 어떻게 그에 비해서 아까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뭔가 좀 예, 지금 시끄러운 것 같긴 합니다. 여당하고는 상황이 좀 같지 않죠. 그러니까요. 여당은 아마 그렇게 조용한 공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20% 그 당무감사를 통해서 하위 점수를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위에 말은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정말 조용하게 공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그에 반해서 이제 그 내부로는 이제 혁신을 통한 그 공천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외부로는 야권 대통합을 통해서 하는 그런 공천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다른 당보다는 이슈가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어떻게 모으느냐 그런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천 신청을 1월 말 2월 초까지 해서 다 받았고요. 공천 접수 다 끝났죠. 예, 지금. 예. 그리고 지금 면접을 지금 각 지역구별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입니다. 네네. 그리고 새 보수당이 우리하고 또 다른 전진 4.0 이렇게 다 같이 통합하기로 여러 세대 통합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추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또 별도로 면접을 하는 그런 절차까지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우리 내부로는 쇄신을 통한 공천 또 외부로는 야권 대통합을 통한 공천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합니다만은 역시 무리 없이 또 국민이 바라는 그런 쇄신과 통합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공천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서 통합을 위해서는 당장 전국위원회에서 그게 추인이 돼야 되니까 전국위원회에서 통합을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에 관해서 만일에 최고위원 숫자가 더 필요하면은 최고를 증원을 시키고 또 공관위원도 좀 숫자가 좀 지금보다는 좀 늘어나야 된다면 더 증원을 시켜가지고 통합이 된다면 예, 네. 그렇게 지금 통합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공관위도 새로 출범을 하고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합쳐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면서 순조롭게 공천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네네. 있습니다. 지금 역대 볼 수 없게 조용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해프닝이랄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을 둘러싼 어디 울면서 또 이렇게 승복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예. 또 정봉주 전 의원 두 사람에 대해서 본인들은 억울할 거예요. 네. 충분히 그 심정을 헤아립니다. 그러나 국민 정서랄까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당에서 그런 그 결정을 내렸던 부분을 두 분이 참 흔쾌히 받아줬어요. 소리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다 중간에서 사라지게 이렇게 됐죠. 그것도 당이 워낙 조용한 상태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합이라고 그러지만은 유승민계 의원들을 제가 볼 때는 흡수 통합인 것 같아요. 흡수 통합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파열음이 일어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우리 당은 하위 의원들 현역 의원들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갈라가지고 전반기 최종 이렇게 갈라서 판정을 했는데 엄격하게 정량평가를 했습니다. 정량평가, 정성평가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해서 하위 10% 의원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물론 그건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죠. 비공개를 해서 그거 발표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조금 발표를 논란이 하면 안 있었는데. 되죠. 왜냐하면 네. 그 발표를 하게 되면은 굉장한 분란을 일으키게 된다고 봅니다. 이제 심사하는 분들이 하위 20%에 들어간 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경선했을 때 최종적으로 그 본인이 받은 경선 점수의 20%를 감점하는 걸로 네. 그렇게 시스템 정해져 있습니다. 불이익은 주지만 주도록 예, 돼 예. 있죠.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죠. 무조건 잘라냈죠. 그 잘라내는 과정에서 나는 억울하다, 그리고 부당하다,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사례가 이해찬 대표 같은 사례이죠.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런 21대를 바라는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다. 이게 이해찬 대표의 굳은 각오였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 공천이 됐고 그리고 지금 그거 자체가 공정하고 올바르기 때문에 조용조용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위 의원들에게 결국은 불이익은 갈 것이다. 그러나 갑니다. 공개는 안 된다. 예, 그런 말씀인 거죠? 경선 과정에 최종적으로 카운트할 때 자기가 받은 점수의 20%를 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건 굉장히 치명적인 페널티가 되는 셈이죠. 네네. 그건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특히 또 중진의 험지 출마론 이런 거 둘러싸고 정리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전의 공천을 보면은 상당히 좀 시끄러운 적도 많았습니다. 개파 공천 또 보험 공천 자기 측근을 챙긴다든지 또 심지어는 자기가 그 공천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보복 공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정성과 중립성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또 총선 패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만 해도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그 공천을 받지 못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친박연대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모아서 볼 때는 어느 때보다도 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 그것도 그런 공천을 판단할 기준 룰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이미 그 정리를 잘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이제 각 지역별로 현역위원회에서 지금 실시를 다 했고요. 또 우리 현역위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쟁자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와 있고, 또 황교안 대표도 지난번에 본인이 이제 수도권의 험지로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네. 드디어 이제 종로구에 출마하는 것으로 이제 그랬죠. 결정을 예. 하고 지금 예비후 등록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당에서는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중진 의원 뭐 이제 이전에 당 대표를 영입했던 분들은 이제 험지 출마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아마 그에 대해서 이제 곧 결실을 맺을 거로 생각합니다. 당의 그 방침이고 또 공관위가 그렇게 또 생각, 공관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 분들은 아마 우리 당을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큰 결단을 내려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당이 이제 조용한 공천, 별 잡음 없는 공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당은 국정을 운영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소화할 만한 또 많은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에 대해서 설득할 만한 여러 가지 그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도 여당을 해봤고 정권을 담당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후보가 70명이 넘는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게 뭐 지난번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국회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럽고 볼썽사납다. 이렇게 야당을 두들겨 패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청와대 출신을 그 70명을 이렇게 보낸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앞으로 이제 친문국회 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 아닌지 참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어느 때보다 이렇게 많이 청와대 출신들이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거기다가 지금 선거를 하는 장관들이, 담당 장관들이,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들이 지금 현직 여당 의원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선거를 치르는데 과연 적절한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예. 뭐 유 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또 이전부터 그런 얘기 있으면 청와대 출신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70명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언론 보도가 그렇게 있습니다. 부풀려진 부분이 있는데 언론 보도가 다 믿을 수는 없죠. 그 잘못된 보도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서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걸름 장치가 있습니다. 경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하나의 사례인데, 청와대 출신들이 본다면은 억울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 역대 대통령 이름을 쓰지 말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선 과정에서.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이를테면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면은 그거로서 그냥 여론조사에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 여론의 그 진정한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최고위에서 그 표현을 쓰지 마라. 역대 대통령 성함을 쓰지 마라. 이렇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아까 지금 청와대 출신들 7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볼 때는 이거 뭐야 우리한테 이렇게 벌써 제재를 가하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했을 정도로 당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공정한 경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유기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크게 문제 안 될 수 있다. 또 장관들을 현역 의원들이 가 있는데, 네, 의원 겸직 장관들. 예, 의원 겸직 장관들 출마 안 씁니다. 아니 안 하더라도 현재 여당 소속 그 의원의 신분으로 선거 업무를 다루는 행안부 장관, 거기다가 또 법무장관 하는 건 적절하지 않죠. 근데 지금 시점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지금 거의 만개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안 하시는 게 맞죠. 좀 정강원 목사 같은 혹시 하실 게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정강원 목사 같은 분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법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개방되어 있고 그만큼 민주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직에 있는 의원 출신 장관들이 무슨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을 했다? 그냥 두겠습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돼서 여당의 치명적인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거 한다는 것 자체가 미련하기 짝이 없는 짓이죠. 네. 국민들이 다 알아서 할 터인데, 그래서 유기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건 기우다. 우리가 절대로 그를 어리석으면 범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사회는 과거에 생각하던 이 사고하고는 전혀 다른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말해서 민주주의 질서가 잘 잡혀있는 사회다.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든지 공격해도 절대로 좋은 건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민주사회라는 걸 한눈으로 보여주는 정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어떻게 또 예. 반론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이라고 특별히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공정 경선을 거친다. 지금 의원 겸직 장관 특별히 뭐 민주적인 사회에서 모려할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주당에 보니까 단수 지역도 좀 있던데 그 부분도 만일에 이제 청 출신 후보가 있는 지역이라면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네. 예. 그다음에 특정인을 거명해서 제가 그렇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검찰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저희 아연 실색을 했습니다. 그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앞으로 기소가 돼서 그 기소 유지를 위해서 또 수사를 또 계속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다 몇 사람 빼가지고 다른 데 배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수사 방해 행위이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을 덮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그런 분이 계속 법무장관으로 있는다? 또 뭐 행안부 장관은 거기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양이 한마디도 안 하고 이건 잘못된 거죠. 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기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야말로 저는 좀 오히려 서른 의원님께서 좀 근거가 없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국민들께서 현재 우려하고 있는 것을 좀 반영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혹시 근데 특히 이제 이 법무부 장관을 법무부 장관의 경고하셨는데 인사에 짧게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 윤석열 검찰팀이 어떻게 했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지나치게 절대 역대 본 적이 없는 그런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건 지나치지 않느냐, 무슨 그 수사를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하나도 수사 안 했고 왜 이 저 여당이 민주당만 수사하느냐, 청와대만 공격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고유 권능으로서 인사를 했습니다. 검찰 인사를 했습니다. 그걸 시비한다고 그러면은 뭐 법무부 장관 없애라는 얘기는 비슷한 거죠. 예. 수사를 진행 중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또 수사를 진행적인 부분은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부장급들 다 그걸 남아있는. 만일에 이렇게 갑자기 바꾸고 그러면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예. 아니,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남아있다니까요. 예. 예. 예, 뭐 좀 또 이제 총선 얘기하고 있으니까 혹시 또 법무부 장관 얘기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얘기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꼭 좀 다시 한번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정말 처음 있는 일이죠. 비례전문당이라고 하는 미래한국당이 창당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고발했다는 거죠. 예, 그 가짜 정당이라고 정당법 위반으로 황교안 대표를 검찰 고발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란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미래한국당 창당 의미하고 이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보시는지 유기준 의원부터 네. 좀 말씀 들어볼까요? 먼저 이번 선거법이 그 개정되게 된 과정을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 제1야당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들이 모여가지고 이 선거법을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이걸 결국은 개정까지 해버렸는데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동의한 적이 없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방어 차원에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어떤 그 자기 방어적인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거기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이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것도 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깜깜이 선거로 국회 의석을 막 배분하겠다는 그런 건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 한국당이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비연동형 비례대표에 대비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그 자발적으로 해서 미래한국당을 이제 출범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것을 민주당 그 사무총장이 한국당이 미래한국당 대표로 한성규 의원을 내정했다.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 대표에 대해서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네. 도대체 뭐가 위반이 되는 건지 이적을 강요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게 강요라는 것은 저도 이제 변호사 출신이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강요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 결정의 자유가 없을 정도로 협박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게 성립하는 것인데 의사에 반해서 해야 반할 뿐만 아니라 네네네. 그 의사 형성의 과정에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협박이라든지 이런 네네. 게 작용을 해야만 이게 그 강요가 되는 것인데 거기 어떻게 그런 게 있습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다 그게 어떻게 강요에 의한 입당이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것도 있는데 뭘 그렇게 속였다는 건지 그분들이 속을 사람들도 아닌데 그래서 이건 도대체 이거야말로 그 여당이 오히려 그 야당을 탄압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네. 이전의 역사를 보면은 아니 의원 꼬주기 원조는 사실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이전에 자민련 자유민주연합이 교섭단체가 되지 않으니까 의원을 그때 2번에 걸쳐서 4명을 꽂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당시 이동환 의원들은 연어가 되어 돌아오겠다. 그 맹세를 했고 자민련으로 갔다가 다시 또 되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 원조가 그런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걸 고발을 하고 이러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창당 요건을 맞춰가지고 합법적인 법에 의해서 지금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 위법이 없는 미래한국당에 이렇게 회방을 놓는 행위야말로 오히려 창당을 방해하는 위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이제 자기 방어적인 수단이다. 그 법적으로 하나도 문제될 게 없다. 이런 말씀인데 근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참고로 유기준 의원은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미래한국당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점에 대해서 아니, 잠깐 알겠습니다. 저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알겠습니다. 수밖에 그런데 없죠. 예. 이게 이제 미래한국당이 창당한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뭐 다 아시다시피 각 시도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5개 이상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저 시도당은 보니까 허벌판 이 법판에 이게 물류창고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창당대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시도당 창당대회를 했다는데 네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돈을 내서 했고 그게 이게 보면은 주식회사에 자회사가 있는 건 압니다만은 정당사회에서 제1야당이 자회사 같은 자정당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 30년 동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방 이후 처음으로 자정당을 만드는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게 자정당이죠. 해석하시고 있을 뿐이지. 자회사처럼 예. 보이는 자정당 아닙니까? 말하면 새끼 정당이죠. 이런 상황을 그건 만들면 우리 서른 의원님의 독단적인 해석이죠. 아니 내용이 그렇죠. 뭐 부인할 수 있습니까? 위성정당이니 가짜정당이니 온소리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자정당이라는 사실, 자유한국당에 이 만들어낸 자정당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 문제가 이런 말씀이시고. 이게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 형식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형식 요건이 안 돼요. 말씀드린 대로 허벌판에 있는 물창고에서 무슨 차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뭐 그런 데서 이게 창당대회를 했다는데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일단 시도당 창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못했죠. 실사를 하게 되면 이거 아니라고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선관위에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볼 때 자격 요건, 형식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은 새로 하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했던 조건으로서는 정당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자유한국당에서 제대로 된 새끼 정당을 만들려면은 절차를 새로 밟아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절차로서는 안 됩니다. 저 선관위원은 아닙니다만은 뭐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교안 대표에 대해서 이 법률적으로 문제를 묻겠다 하는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당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게 참 심각한 불법 행위가 아니면은 고소 고발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툭 하면 정치권에서 고발장 들고 검찰청으로 가는데 그거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저도 그런 정말 동의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좀 뭐 고소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당이 일정한 부분이 따르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유기준 의원님, 네. 우리 서로 고소고발 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아니, 결과적으로 해봐야, 해봐야 그게 존경하는 되지도 서른 않아요. 의원님. 아니, 지금 죄송합니다. 고소고발을 해놓고 그렇게 아니,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럼 취하를 하셔야지. 앞으로도 취하를 하셔야지. 취하는 문제는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네. 적어도 최고위원님이시니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럼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그렇게 고소고발하는 사태를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전 상태에서 타협하고 그리고 토론해서 결정하는 이 문화가 나와야지 너무 고소고발이 빈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그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아니, 저 좀 이야기하죠. 너무 오래 하신 것 같습니다. 듣고 네. 하겠습니다. 잠깐 이게 짚어본 부분이 예. 일단 형식적 요건도 안 된다. 시도당 창당도 잘못됐다. 그리고 자정당이다 본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어쨌든 답변하시겠습니까? 많은 관심을 우리 서른 의원께서 갖고 계셔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그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고 정상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큰 문제 없다고 이렇게 해석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고소 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니 이제 자기들은 고소 고발을 해놓고 그럼 이제부터 하지 말자는 건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이미 고소 고발하는 제 걸 개인적인 취하를 의견입니다. 하시고요. 그 당론하고 전혀 하시고 다른 이게 게 또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했던 알겠습니다. 거니까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강요에 의한 뭐 어디 정당 가입 강요 이 부분은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고 네.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에도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그건 법률적으로 예. 나중에 그래서 따져야 이게 되겠지만은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논리적으로 나중에 또 따지면 그렇지 않고요. 판단이 어떻게 예, 예. 나오는지 한번 그래서 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은 잠깐만요. 좀 예.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지. 계속 이렇게 하면은 알겠습니다. 서로 악순환이죠. 예, 두 분 보시는 관점은 정말 나왔고요. 또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바로 이제 비례대표 전략 공천은 안 된다. 이게 사실 모르고 있던 부분인데 새로운 선거법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 전략 공천을 금지하면 뭔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뭐 그거에 또 과정을 다 또 녹취하고 해서 제출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사실 뭐 비례전문당이라고 하는 미래한국당은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관위 결정에 이 대해서. 선거법이 저도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한번 알아봤더니 이번에 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이런 조항을 그냥 집어넣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예. 이거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 뭐 우리가 동의하기는 어려운 그런 겁니다만은 여기 보면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서 대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훈시 규정이 될지 강행 규정이 될지 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차피 강행 규정이 된다 하더라도 새로 출범하는 이제 미래한국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그 충분히 그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아까 어디 보니까 배심원단을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네. 비례대표 후보자 최종 결정기구로 배심원단을 언급해서 이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고 국민과 당원이 참여하는 배심원단이 후보의 적격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 한성교 그 미래한국당 대표가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그 먼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공천에 실시해서 맞는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테고 또 거기에 이후에 그 국민 그 배심원단이 후보의 적격을 최종 결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뭐 우리가 동의한 바도 없는 그런 법률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말하는 민주적 절차에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표가 뭐 무조건 이제 공천하는 게 아니고 절차를 거칠 것이다. 근데 원래 이제 비례대표 공천은 우리 지역구에 출마하기 어렵지만 그 당의 특색을 살려서 그 여러 가지 그 민주적 절차 또 그다음에 그 정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공천하는 게 우리 비례대표 제도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뭐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 이렇게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지역구에 출마하기 어려웠지만은 네. 또 당의 비례대표성을 가지고 그 출마를 해서 당선되게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략적 결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민주적 절차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민주적 절차의 당헌이라든지 당규에 맞게 공천하는 것이 필요한 건데 네. 그럼 그에 맞는 제도를 운영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전략적 결정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 이게 선관위가 이렇게 과도한 법 해석과 적용으로 인해서 정당의 첩보 활동이 가려막혀서는 오히려 이게 선거를 방해하는 것이 되겠고 제가 뭐 이런 말씀까지 꼭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선관위에 그 상임위원으로 계신 분이 이전에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 지금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예. 해석할 때마다 좀 상식에 안 맞는 해석들이 나오고 이런 게 무슨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뭐 저는 상당히 오래 불리한 거 아니냐 그런 예, 예. 말씀이신데 뭐 어쨌든 야당이 불리한 게 여당이 불리할 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전략 공천 문제는 또 선관위는 있다면서요 그런 문제가. 우리도 있죠. 선관위는 선거법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 자체를 시비한다면 뭐 딸이 나오겠습니다만 선관위를 지금 와서 너 잘못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관위는 선거법에 있는 그 규정대로 하위법령에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차근차근 얘기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법을 그렇게 통과시킨 여당이나 야당의 문제가 있다면 말이 될지 모르지만은 선관위들은 어디 잘못하고 있다 하면은 그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선거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 자체는 존중돼야 되고 그리고 각 당은 그게 맞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쳐야죠. 네. 근데 지금 미래한국당에 보면은요, 당 대표는 뭐 한교안 대표가 강요를 했다고 봅니다만은 가라고 해서 한성교 대표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두고 봐야 되죠. 그다음에 뭐 사무총장은 또 누구가 돼 있고 또 누구 최고의 누구가 돼 있는데 그 뒤로 누가 간다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거 아마 네. 잘 안 될 겁니다. 누가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안 가려고 그러겠죠. 나라도 안 가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이 민주당도 있는데 전략 공천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미래한국당 내에서 그런 절차를 거치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좀 보고 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억지로 만들기 때문에 정도에 벗어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나가는 이 사실을 버리고 깨끗하게 선거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국민의 정서에 맞다. 너무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도로 가야 합니다. 네. 정도에서 벗어나서 이런 사도나 꼼수를 쓰게 되면은 결국은 국민이 심판한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당도 이 비례의 전략공천 문제가 과거에는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거의 비례의원들은 거의 전략공천하다시피 했는데, 영입한 인재들 거기 배치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점이 있죠. 지금 우리는 현실적으로 6석 내지 7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례 당선 가는 숫자를.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 지금 영입한 분이 20분이 계시는데, 네. 19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뭐 안 되죠. 숫자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몇 분을 비례로 또 이 배치를 하고 또 지역으로도 배치를 하고 그에 또 적재적소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조건을 봐가지고 적재적소에 이 배치가 될 거라 생각해서 네. 우리 당에서 지금 영입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저 영입한 분들과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만은 다 흔쾌히 당이 결정하면 같이 하겠다. 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역시 그 부분에서도 아무런 말썽이 없습니다. 소리가 안 납니다. 그 역시 공정하게 객관적 사실에 맞춰서 자기 역량에 맞춰서 자기 조건에 맞춰서 이게 배치를 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네. 다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비례 문제도 이거는 저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경선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건 과거에도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는 비례 문제를 가지고 비민주적이니 뭐 이런 시비를 저 선관위는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절차를 철저히 지켜서 가장 투명하게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서 우리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저도 한 가지만 말씀하시죠. 지적하겠습니다. 이제 선관위가 이제 이번에 그 결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민주적 심사 절차와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 등이 선거 전략만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하는 소위 전략공천은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유권 해석을 했는데 네. 이제 이 전략공천 자체를 이제 너무 좁은 의미로 해석하는 그런 게 있고요. 이게 전략공천이란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에서 지역구에 출마를 할 수 없는 모시기 어려운 인재를 데려 모시고 오는 건데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인데 네.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민주적 심사 절차 또 선거인단 투표 절차 같은 그런 그 민주적 그 절차를 담보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석을 할 때 뭐 전략공천 자체가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이거는 마치 지금 미래한국당의 하고 있는 행동을 비판을 하고 근데 앞장서는 그런 형태가 돼버려서 네. 이 부분은 좀 해석을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생각된 채 이루어지는 전략공천은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략공천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한국당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전략공천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민주적인 프로시디어를 다 지켜서 할 거니까 예, 예. 이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예. 뭐 개정된 법에 맞게 예. 또 절차를 네. 갖출 것이다. 이런 예. 말씀이신 것 같고. 절차는 지키고 법은 예. 지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법 예.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인재 영입 잠깐 좀 평가를 해보죠.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한국당도 좀 이제 인재 영입에 나서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죠, 일단은. 예. 근데 민주당이 특히 이제 현직 법관들을 영입한 부분에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 한국당은 특히 깜짝 영입이 태영호 전 네. 그 북한 공사 영입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어떻게 상대방을 좀 평가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본인들의 어떤 영입에 대한 점수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상대방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쪽에 이 영입 인사들이 다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할 것 같은데 계속 진행 중이죠. 그 진행 중이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은 영입 1호가 장애인입니다. 여성이고. 네, 그렇죠.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참 스토리가 있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이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청년
청년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본인에게 손해에 당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특히 정치 현장에서는 청년이 당선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비례대표로 모셔가지고 당선되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네. 여성, 장애인, 청년 뭐 이렇게 해서 우대를 했습니다. 네, 네. 더군다나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또 국가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육군 대장도 또 우리가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 있는 필요한 분들, 유능하고 필요한 분들을 쭉 영입을 해서 19분에 이르는데 물론 이제 뭐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당 영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잘했다. 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전략적 포인트를 내서 저는 뭐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우리 지휘부가 잘했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일단 자유한국당의 그 어떤 예. 인재 영입에 대해서 예, 좀 인재 평가해 영입이 주시면요.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인재 영입을 한 그 대상을 보면은 이제 경제 분야, 뭐 여성 분야, 청년 분야, 또 요즘 그 꼭 필요한 그 IT 산업이라든지 안보 분야에서 인재를 많이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최근에 영입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의 경우에는 네. 이 안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우려가 이제 좀 현실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영입을 했고 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예, 그리고 네. 이제 지역구에 아마 출마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IT 전문가인 페이스북 코리아 박대성 부사장도 영입을 해서 이분은 이제 현 정부 반시장 정책으로 혁신이 피기도 전에 이 시들어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잃어가고 있는 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타깃책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도 이제 한국당과 함께 자유와 정의, 평화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희망을 꼭. 예,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알겠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그거 이제 줄여주시고. 이 여당에 대해서 뭐 굳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말씀하시는 거는 뭐 좋은 이야기만 하셨던데 사실은 그 인재 영입으로 인해서 무리를 좀 많이 일으킨 것은 오히려 여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앞으로 인재 알겠습니다. 영입할 때도 여당이 좀 잘 영입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말씀 잘 새겨 예.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쭉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좀 아까 잠깐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면 장애를 희망으로 바꾼 인물. 이게 이제 우리 재영 교수입니다. 네, 예, 나오셨을 알겠습니다. 일체다고 나오신 분. 그리고 국제경제 전문가 최지연 박사, 또 실물 거시경제 전문가 홍성국 미래에셋 사장, 그리고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뭐 너무 많습니다. 소병철 알겠습니다. 대구고검장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들, 예. 또 한 분 있습니다. 예. 다문화인권운동가 원고목 주한 베트남 교민회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초점이 안 맞춰졌는데 이분은 베트남 분이신데 남편은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신데 다문화 가정이고. 예, 한국인이시는데 화산 이씨예요 남편이. 아, 예. 예. 화산 이씨는 베트남 너무 시간을 많이 출신이시죠. 주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건 뭐 됐고요. 자, 이건 좀 유기준 의원께 좀 네. 먼저 여쭤봐야겠습니다. 보수 통합, 아까 이제 큰 변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확실히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겠습니다. 뭐 신당명은 대통합 신당으로 일단 결정이 된 거예요? 잠정된 이게 뭐 거죠? 잠정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어떻게 뭐 보시는지요? 대통합 신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또 그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또 새로운 한국당이라는 그런 당명을 또 네. 요구한다는 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당명이라든지 그 어떻게 보수 통합 기구를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당의 최고회의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의논이 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보수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고 이 대의를 위해서 보수 통합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고 이제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서 다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네. 또 이게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양당에 3명씩 이렇게 수행기구를 만들어가지고 합동회의에 와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앞으로 또 해야 될 것도 정리하면서 아마 이번 주 말까지 다 마무리를 한 후에 이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것을 추인을 하는 그런 네.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 보수 통합에 대한 근데- 평가를 좀 해주시면. 예, 보수 통합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통합의 그 내용, 이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당은 어디로 지향할 것인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보수 통합의 내용에서 앞으로 뭘 하겠다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무조건 반문재인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도대체 국민의 정서를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참 회의적인데 통합 논의를 하려면은 보수에 대한 개념 규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저 유승민계 의원들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입장이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형식적으로는 뭉쳐놨지만 나중에 또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갈라질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화학적 결합을 하려면은
보수의 이념 가치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건 임시변통으로 그냥 붙여놓은 거이지 정확하게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논의는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 쪽에서는 그 논의를 정확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덮어놓고 가자 이거 같은데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또 이제 터져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이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유승민 의원이 출마를 않겠다고 해서 자기 희생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 될까요? 나는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가 출마를 안 한다고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결국 자기 희생은 없었어요. 나는 이번에 출마 않고 오롯이 대통령 선거를 향해서만 가겠다. 이랬으면은 국민들이 조금 마음이 달라졌을 거예요. 네. 근데 그 결단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가다가 결국은 종로를 이제 선택을 해서 갔는데 그래가지고는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 예. 딱 단호하게 난 출마 않는다. 알겠습니다. 이랬으면은 예. 상황이 달랐을 텐데 뭐 일종의 충고입니다. 예. 기다려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그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예. 이낙연, 황교안, 이낙연. 일단 종로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네네. 뭐 여러분들 얘기하기에 가장 또 종로 1번, 뭐 정치 1번지라고 하고 그렇죠. 가장 큰 승부처다 얘기하고 네네. 이번 총선이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인데 어떻습니까? 그 종로 대전. 예, 어떻게 말씀을 평가하십니까? 드리겠습니다. 그 국민의 황교안 입장 대표가 출마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런 말씀 예, 가졌습니다. 먼저 서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짚어보시고요. 반박을 좀 드리고요. 예. 그 국민 입장에서 한번 정치를 생각해 보면 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그 과거가 있었던 일들이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일이었다면은 아마 그 말씀이 맞을 거로 보이는데 지금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무너져가는 경제. 그다음에 구멍 뚫린 안보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채우고 회복할 것이냐. 그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그거 듣기만 해도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이번 총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유례 없이 실패한 이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야당이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는 그동안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한 그 종로의 선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3분의 대통령이 종로구에서 배출이 됐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상징성도 상당히 있죠. 어떻게 보면은 현 총리 또 지난 정부의 총리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한국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심판을 위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황교안 대표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게 종로에 출마를 한 것입니다. 네. 지금 최악의 경제 상황, 더구나 뭐 이게 의도된 것은 아니고 좀 빨리 그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한 폐렴으로 인한 이 내수 침체 또 사회 안전망이 과연 잘 점검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심판을 할 것으로 보고 더구나 그런 문제를 짚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 출마는 필요합니다. 불가피했다. 예, 그리고 조국 그 사태로 네네. 드러난 이 정부의 그 내로남불이라든지 또 이게 신종 적폐입니다. 또 추미애 장관의 어떻게 보면은 검찰 인사 탄압 또 장악 시도에 대한 이 심판도 한꺼번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종로구 주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대표를 해서 아마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종로 황교안 대표 출마는 네. 그런 걸 위해서 불가피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더 큰 틀에서 본다면은 저라면은 출마를 않고 전국 선거를 지휘하는 입장에서 네. 전국을 돌면서 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이제 뭐 종로 앞으로 승부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세요? 종로 국민들이 판정을 하겠죠. 네. 선거는 까봐야 알겠지만은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뭐 선거 하나만 한 결과 같은데 네. 선거는 꼭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최후 순간까지 뭐 2달 가봐야 남은 여론조사니까요. 예. 최후 순간까지 가봐야 하는데 아마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는 전 총리께서는 신중하고 그리고 언행이 참 부드러운 분입니다. 그 점을 종로 주민들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뭐 까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네.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유지원님께서 이 한국 경제가 추락한다 그러고 구멍 뚫린 안보라 그러는데 안보 부분은요, 전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가장 든든한 안보가 어떤 안보냐? 국민과 함께하는 안보입니다. 네. 국민이 함께할 때 안보가 확실히 지켜지는 거고 민주주의가 최고로 발행되었을 때 그때 국가는 확실하게 지키신다.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좋아진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가 전 사회에 이게 뻗쳐 있다 그러면은 그만큼 국가 안보가 튼튼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안보가 구멍이 뚫렸다는 의견에서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한국 경제 어렵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물론 이게 경제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변명 자체가 좀 궁색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경제가 우리 대한민국 혼자만의 경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가 같이 연동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만 유독 좋은 경제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 이건 꼭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종로 선거에서는 이런저런 조건들을 다 종로 주민들이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정확히 심판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당장 나와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낙연 전 총리께서 월등히 나은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예. 선거가 그렇겠습니까? 끝까지 가봐야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 이낙연 총리가 겸손하게 선거에 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2월 임시국회 문제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반론을 좀 해야 그러시겠습니까? 되는데, 말씀하시고 그럼. 예. 예, 밖에서 들리는 말씀을 애써 외면하는 말씀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북한이 그동안에 그 미사일을 10차례 이상 발사한 것이 하며 그다음에 그렇게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북 정상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폐기에는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왜 외면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지금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석탄을 수출하고 석유를 수입하고 그런 것까지 한다는데 그게 네네. 안보가 뚫리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경제가 세계가 다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가 꼭 그렇게 우리가 그 동조화 현상이 된다면 우리 경제도 굉장히 좋아야 맞습니다. 작년에 그 OECD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록한 수치가 뒤에서 세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런 걸 왜 외면하시는 건지 제가 참 오히려 의아스럽습니다. 예. 예. 이 잠깐 짧게 말씀하시고요.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남북이 굉장히 상그러웠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나 지금은 대화도 하고 지금 현재는 이런 상태입니다. 미북이 지금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미북 그리고 대한민국 해서 3자 한 테이블에 앉았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느 때보다도 훨씬 안보는 지켜지는 상황으로 갔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조건만 가지고 보면은 곤란하죠. 다음에 북한에서 그런 우리나라의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모멸적인 언사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박도 하고 좀 그렇게 해주세요. 저도 삶은 소대가리 말 듣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저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예. 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모든 사안들을 유권자들께서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리라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2월 17일부터 이제 임시국회 한 달간 열기로 합의가 돼서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반드시 해야 할 게 선거구 획정 아니겠습니까? 선거구 획정은 1년 전까지, 선거일 1년 전까지 해야 되는데 번번이 늦어집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는 3월 5일까지 본회의 처리한다?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게 선거법, 선거구 획정 등등은 1년 전에 다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회가 그 법 자체를 그냥 우습게 알고 안 지키는 이 악습은 정말 고쳐야 합니다. 네. 양당에 다 책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야당에만 책임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야당이 협조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야당은 전략적으로 계속 끌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닐 거라 생각해서 빨리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손을 맞잡고 여야가 적어도 선거 협상만큼은 함께 가는 자세를 좀 보이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어떤 지점이 지금 가장 첨예하게 좀 대립되는 부분입니까? 선거 아예 입장에서. 논의 자체가 지금 뒤로 쳐지고 있죠. 앞으로 당겨서 좀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획정위가 3월 달에 한다는 얘기는 저는 이건 전혀 틀렸다 생각합니다. 네. 벌써 하셨어야 해야죠. 근데 이걸 늦추는 걸 지금 여기에서 다 까발려가지고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만은 네. 야당이 좀 이 부분에서는 협조를 해서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야당이 왜 협조를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아니, 선거법도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키는 그런 여당이 왜 이거는 일방적으로 못합니까? 예? 아니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그러면 협의를 해서 선거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협상을 해서 지금 이 부분은 그 뒤에 것을 지금 몇 번 반복했습니까? 지금 선거법 일단 개정을 말씀 들어보고 혹시 선거법 반론 개정 있으면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마무리하는 그런 절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전에 한 거를 저희들 여당이 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럼 같이 또 의논하자, 머리를 맞대고 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이게 협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선거법에도 정해져 있고 또 선거구가 획정이 돼야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러니까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행안위에서 획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정식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선거구 인구를 정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떤 좀 꼼수를 쓰려다가 비판을 받고 아마 제가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구 인구 산정 기준을 네. 법에 정한 게 아니고 다른 기준으로 하려고 하다가 처리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록 지난번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과된 것이긴 합니다만은 선거 획정이 없이는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저희들도 진행을 해서 빨리 이제 선거구를 획정하는 쪽에는 저희도 협조를 할 겁니다. 예, 뭐 또 말씀하셨지만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 선거를 치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머리를 맞대고 하루 빨리 3월 5일이 아니라 1시가 급하게 이 부분이 좀 종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뜨거운 토론 듣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토론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한 30초 정도로 짧게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까요, 먼저? 예. 코로나 바이러스 또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높습니다. 이 국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드리고 이래서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또 입국 제한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던 그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좀 비판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근거 없는 낙관론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역망에 구멍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진짜 존재 이유인데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또 조만간에 닥치는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생각했던 여러 가지 정치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들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아주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일상적인 생활이 편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조사를 해보면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를 정부가 잘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잘하고 있다는 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불편하지만 이 불편을 감내하면서 정부 당국과 여야가 함께 손을 맞잡고 대처하자. 이게 이제 여론인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힘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데 모든 힘을 다 쏟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열띤 토론해 주신 두 분 의원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총선을 앞둔 국회가 떠안은 과제들이 막중하지요. 2달 남은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수록 이른바 깜깜이 선거도 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모두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서둘러 묘책을 찾고 해안을 발휘하기를 바라면서 이슈 토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